이번 사연은 상견례 때 없는 얘기를 지어내며 부모님까지 욕보인 예비신우의 뺨을 때리고 파혼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손이 떨려서 어디서부터 글을 적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살다 남친 누나한테 뺨 맞아서 파혼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참지 않아서 억울함은 없지만 역겨운 경험을 해서 여기서라도 속풀이를 하고 싶어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3년간 만난 남친과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니까 시월드가 걱정이 되긴 해서 평소에 사연도 많이 듣고 이런저런 생각도 했는데요. 사연 듣다 보면 별 미친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 남친 누나가 딱 그런 년이었네요. 남친이랑 저랑 같은 직장 다른 지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입사는 비슷하게 했지만 제가 승진이 더 빨라서 연봉도 제가 더 높아요. 다른 남자들 같으면 이런 것도 다 자존심 상해할 수 있지만 제 남친은 오히려 저에게 능력 있는 여자라며 응원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려는 남친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반듯하게 자랐을까 생각하곤 했어요. 그렇게 달달한 연애를 하다 보니 3년의 시간이 갔고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친 집안 분위기가 궁금했던 차였기 때문에 솔직히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남친은 일남일녀의 막내예요. 위로는 3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일찍 결혼했다가 애 하나 데리고 이혼해서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뭐 여자가 이혼하는 게 흠도 아닌 세상이니까 그런 건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다정한 남친 어머니와 항상 웃고 있는 남친 누나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만 있었죠. 그렇게 한껏 차려입고 남친 집에 갔는데 예비 남친 부모님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느 집들처럼 남친 어머니가 집안 분위기를 잡고 계신 것 같았고 특이한 점이라면 남친보다 남친 누나를 더 많이 칭찬한다는 점? 그 정도였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을 더 띄워주지 않나요? 근데 이 집은 제 앞에서도 남친은 그냥 거저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고 딸이 어릴 적부터 진짜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였다면서 온갖 칭찬을 해댔습니다. 그때 마침 집에 남친 누나가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상황이어서 저는 남친 부모님이 말한 대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앉아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있는데 마침 남친 누나가 들어오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아이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짐을 많이 들고 있길래 얼른 가서 짐을 들어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이 그 정도로 싹싹하게 굴면 좀 감사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웃는 낯으로라도 맞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남친 누나가 진짜 미친년인 게 자기 짐을 들어주려는 제 손을 탁 쳐버리면서 자기가 들 수 있다고 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제가 뭘 잘못한 거냐고 남친 부모님께 물었더니 원래 성향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 거니까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제가 이상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이 말을 듣더니 그 남친 누나 좀 쎄하다고 결혼 전에 원래 그 집안 식구들을 꼼꼼히 봐야 한다면서 언제든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도망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제가 남친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그날도 자기가 누나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얼굴이 벌개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아예 손절을 치거나 풀거나 둘 중 하나 하는 스타일이라서 남친 누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차라리 그날 기분이 안 좋았냐면서 대화로 풀까 생각이 들어서 남친에게 남친 누나랑 저녁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죠. 저는 동네에서 유명한 샤브샤브 집을 예약하고 값이 좀 나가는 술도 한 병 시켜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친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누나는 나중에 다 기분이 풀릴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 밤 7시 반에 만나기로 하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식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친도 7시 20분쯤 되니까 도착을 하더라고요. 남친은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게 미안했는지 연신 고맙다고 말했고 저는 결혼할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다면서 안심을 시켜주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친 누나가 7시 50분 8시가 되어도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겁니다.
남친이 전화를 5통을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문자도 안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남동생 여자친구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꼭 결혼이라는 게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서 시간 약속 준수는 기본이잖아요. 지가 남친 누나면 뭐가 되는 양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지 속에서 열이 확 나더라고요.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지만 꾹 참고 오나 안 오나 보자면서 먹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8시 15분쯤 되어서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자기가 잠이 들어서 지금 가고 있다고 곧 도착한다고 한 5분 지나니까 느릿느릿 와서는 제 앞에 앉는데 얼굴은 퉁퉁 부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러니까 왜 이런 약속을 잡아서 자기를 귀찮게 하느냐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면서 누나는 1시간 동안 기다린 사람들 앞에서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빨리 사과하라고 했고 남친 누나는 앞으로는 자기랑 이런 사적인 약속 안 잡는 게 편할 거라면서 이번 계기로 배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실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밥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남친 누나는 밥 먹는 내내 휴대폰만 만지면서 깨작깨작 음식들을 입으로 가져갔고 남친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는 헤어지려던 순간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남친 누나에게 웃는 낯으로 한마디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사이고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드는 건 안 좋을 테니까 오늘 일은 그냥 잊고 앞으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남친 누나도 그 말에 맞받아치고 싶었는지 표정이 굳으면서 저에게 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휙 돌아서 차에 타버렸습니다. 남친은 미안하다면서 누나가 애만 키웠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걸 거라며 제게 마음을 풀라고 했어요. 솔직히 남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사과하는 걸 보니 또 마음이 짠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혼자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속을 삭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게 넘어가주는 와중에도 남친 누나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상견례 때 일을 벌이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상견례 때문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부모님도 자식 결혼시키는 게 처음이다 보니 이리저리 많이 신경도 쓰시고 긴장도 되신 것 같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괜히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했죠. 친정엄마는 시댁 식구들 줄 선물로 고향 특상품인 게장도 곱게 포장해서 오셨더라고요.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냐고 여기도 먹을 것 많다고 해도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딸 잘 부탁드린다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시간이 됐고 시댁 식구들도 늦지 않게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친 누나는 오늘은 남친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자리라서 사람 꼬라지는 갖추고 왔더라고요. 제발 입만 놀리지 말아라 생각하면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친 누나가 술 한잔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는 소주를 혼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뭐 기분 좋은 자리니까 소주 좀 마시는 건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좀 알딸딸해졌는지 남동생이 결혼하면 자기는 이제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시집살이 이런 것보다 영리한 며느리 한 명이 집안 분위기를 다 잡아버리던데 딱 봐도 제가 그런 사람일 것 같다면서 눈치가 보여서 이제 집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남친은 당황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누나 술 취했으면 나가서 좀 걷고 오라고 하고 남친 아버지도 말리는 분위기였어요. 친정엄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잘 풀어나가고자 저희 애가 아직 어려서 싹싹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었고 남친 누나는 이때다 싶었는지 같이 밥 먹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더군요.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글쎄 조금 늦었다고 사람을 짐승 보듯 하고 말끝마다 저를 한심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시집살이를 제가 당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요즘 애들 싸가지 없는 거 잘 알고 있었는데 글쎄 헤어질 때는 저한테 정신 차리고 살라나 뭐라나 그런 취급 처음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언제 그랬냐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남친 부모님은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남친 누나 편만 들었어요. 남친 누나는 네가 그렇게 안 했다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나를 미친년 취급하냐면서 쌍욕을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한참 안 좋아졌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집으로 가셨고 저희 부모님도 한숨만 쉬시면서 결혼은 좀 생각해보자고 하고 내려가셨어요.
세상에 미친년이 많다지만 이렇게 경우 없는 상황은 처음 겪어본지라 속에서 열불이 다 나더라고요. 남친은 좋지만 이런 사람들과 오랫동안 살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단판을 짓든 내가 미쳐버리든 둘 중 하나겠다 싶어서 다음날 남친 집에 찾아갔습니다. 남친에게는 오늘 안 오면 너랑 쫑이니까 빨리 튀어오라고 하고 갔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게 사과라도 하러 온 거냐면서 기분 안 좋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남친 누나 방문을 발로 차버렸어요. 남친 누나는 애랑 같이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일어나 나한테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를 끌어내려 했고, 저는 미친년 정신 좀 차리게 해주려고 그런다고, 잘해준 죄밖에 없는데 왜 상견례도 다 망치고 잘 살려고 하는 동생네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남친 누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하품만 하면서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머리통을 한 대 갈겨버리고 싶었지만 꾹꾹 참으면서 그래도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고 되뇌었어요. 저는 도대체 왜 그랬냐?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해야 했냐? 물었습니다. 진짜 궁금했거든요. 생각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남친 누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제가 싫었답니다. 그냥 꼴보기도 싫고 처음 봤을 때부터 싸구려처럼 생긴 게 공부 좀 했다고 나대는 게 싫어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 그런 거라고 그게 죄냐고 묻는 겁니다. 어따 대고 남친 누나한테 가르치려고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야, 네가 그렇게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깔고 들어올 생각이나 해. 싸가지 없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깟 이유 때문에 우리 부모님 앞에서 저를 그렇게 깔본 거냐고 했는데요. 남친 누나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시댁에서 그렇게 개념 없게 하는 거면 쪽팔릴 각오도 좀 하고 와야 하지 않냐면서 사돈들도 딸을 좀 개념 있게 키웠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주 못하는 말이 없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이 집안과 결혼해서 생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든 것보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성을 잃어서 남친 누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남친 누나도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걸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친 누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때는 무슨 힘이 그렇게 났는지 그것도 뿌리쳐 버렸습니다. 남친 누나는 저에게 처음 들어보는 쌍욕을 하며 힘만 세가지고 이거 못 놓냐고 난리고, 남친 어머니는 소파에 넘어져서 앉아있길래 귀를 열고 똑똑히 들으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이런 쌍놈의 집안은 또 처음 봤다고. 누구 하나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들 팔자 다 망치는 멍청한 년들이 집에 들어앉아서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리고 남친 누나 머리채를 잡고 뺨을 2대 더 때리고는 이건 우리 부모님 욕한 몫이라고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현관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딱 남친이 들어오더군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눈치였지만 저는 자세한 건 들어가서 들어보고 결혼이고 뭐고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뒤로 남친이 계속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 집안으로 절대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고 하고 남친과 헤어졌어요. 남친한테 저를 잡아다가 와서 사과를 시키라고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더러운 곳에 가서 무슨 사과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친에게 경찰에 가서 얘기할 거면 해봐라. 근데 너도 양심상 한 말이 있긴 하겠냐고 하고 와버렸어요. 막상 남친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결혼에 미친 여자도 아니고 똥통에 빠질 뻔한 거 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말씀드리니 100번 잘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인생 수업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은 밤에 아기를 깨워서 놀겠다고 난리치고 고집부리는 시아버지와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점잖고 멋져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잡해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 남들이 싫어할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쯤은 알아야 정상 아닌가요? 저희 시아버지 딱 그런 스타일인데 남들이 불편해하든 말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십니다. 근데 다른 거면 진짜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게 안 씻고 고집을 부리는 거니까 문제예요. 추잡스럽게 씻지도 않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성질 부리길래 제가 사실적으로 말하고 왔습니다.
제가 말을 심하게 한 건지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세요. 저는 이제 막 돌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2살 여자입니다. 진짜 동네 창피하고 어디 말할 곳도 없어 여기에라도 보내봐요. 주변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남편은 남들이 소위 말하는 훈남입니다. 이거는 제가 편향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는 사람마다 잘생겼다, 결혼 잘했다 막 그래요. 성격도 순한데 얼굴도 좀 준수하니까 제가 빨리 낚아채서 결혼했죠. 직업은 공무원이고 시아버지도 같은 일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만 계시는데 친구도 별로 없고 즐기는 취미도 없어서 외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몇 년간은 시부모님 가까운 곳에서 살면 좋겠다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어차피 저도 직장 다녀야 하고 애도 봐주시면 좋으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시댁에는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랑 시부모님이 사십니다. 신우는 성격 정말 좋아요. 누구는 신우 때문에 고생한다던데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같다 보니까 친구같이 잘 지냈습니다. 신우는 저 입덧할 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다 주고 아기 태어났을 때 용품들 다 준비해서 줄 정도로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이코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한 집단에서 무조건 사이코하는 한 명씩 있다. 저는 신우가 좋은 사람이라 그것도 다 거짓말이다 싶었는데 그 사이코가 글쎄 시아버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아버지 첫 이미지는 좋았어요. 공직에 오래 계셨고 과묵하신 편이라 대화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식당에서 뵀을 때도 거의 시어머니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시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희미했어요. 근데 딱 하나 좀 이상한 게 있다면 식당인데 어디서 음식 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였죠. 그때는 시아버지한테서 나는 냄새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식당에 컴플레인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씻어서 나는 쉰내였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진짜 너무 안 씻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사람이 하루 이틀 안 씻을 수도 있지 뭘 그러냐 유난이다 하시겠죠?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주가 지나도록 머리도 안 감으시고 화장실은 그냥 볼일 볼 때만 가십니다. 이걸 언제 알게 되었냐면 아이를 낳고 나서였어요. 시부모님이 손녀를 너무 예뻐하셔서 거의 매주 이틀씩은 시댁에 갔습니다. 가면 아이를 안고 물고 빨고 하세요. 아무래도 첫 손자고 저희 아이도 남편 닮아서 이목구비가 뚜렷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님이 아이를 한 번 안고 나면 애 옷에서 개밥 쉰내, 담배 쩐내가 진동을 합니다. 빨아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을 정도예요. 오죽했으면 애가 할아버지 입냄새를 맡고 구역질을 할 정도입니다. 시어머니도 답답하셨는지 애가 오는 날에는 세수도 좀 하고 양치도 꼬박꼬박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지만 안 통합니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키웠다나 뭐라나 너무 깨끗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악역을 해서라도 손녀를 건강하게 키우시겠대요. 제가 진짜 말은 못해도 저희 집이었으면 욕조에 물 잔뜩 받아놓고 바가지로 끼얹어 버렸을 것 같습니다.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고집도 세니까 자기가 진짜 괜찮은 줄 아나 봐요. 30년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다. 우리들이 예민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시아버지 직장 동료들이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이가 많고 계급이 좀 있으니까 아랫사람들이 말을 못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퇴직하고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 보면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그래도 저는 나름 어려운 시아버지니까 돌려가면서 아이가 있을 때는 씻어달라고 말을 해봤습니다. 저희 애가 안 그래도 아토피가 좀 있어서 청결에 진짜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애가 나이 들수록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른들이 다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안 그러면 애가 평생 고생을 한다고 막 과장을 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뽀뽀하기 전에 싱크대에 가서 물로라도 가글을 하고 오고 손도 비누로 씻으려 했습니다. 속으로는 구역질이 났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애를 안 보여줄 수도 없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몸싸움을 벌여서라도 내 아이에게 시아버지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너는 엄마 자격이 없다고 욕하신다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되게 진짜 짜증나는 거는 지금부터예요. 저희 부부는 애가 돌이 되기 전까지는 밖에서 재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늦게까지 있더라도 꼭 잠은 집에 와서 재웠는데요. 시댁에서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항상 집에 돌아갈 때마다 엄청 아쉬워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애가 좀 크고 머리만 대면 어디서든 잘 자는 것 같길래 한두 번 시댁에서 같이 잔 적이 있었는데요.
딱 애를 9시에 재운 뒤에 남편이랑 과일 좀 먹고 자려고 하는데 글쎄 그 사이에 어렵게 재워놓은 애를 아버님이 깨우고 있는 거 있죠? 자기가 더 안아보고 귀여운 얼굴도 좀 더 보고 싶으니까 땡땡아 일어나자 하면서 몸을 흔드는 거예요.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왜 아이를 깨우시냐, 지금 깨면 또 언제 잘지 모르는데 안 된다 하며 말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기 키워보신 분들 제 심정 아실 거예요. 아이가 자는 시간이 부모 쉬는 시간이잖아요. 시어머니도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잘 자는 애를 왜 깨우냐 하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자 좀 보고 싶다는데 왜 그러냐면서 지금 깨워서 30분 데리고 놀아도 금방 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재울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 저는 지금 깨면 새벽에 계속 안아줘야 하거든요. 저희 애 만류에도 막무가내로 안아서 방으로 데려가려고 하길래 남편이 얼른 가서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냥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고는 와버렸어요. 남편도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좀 이상해지신 것 같다고 한숨을 쉬는데 앞으로 시댁에 애를 안 데려가야 되는 건가도 고민했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지난번 같은 일이 없어야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미리 전화로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아버님이 깨끗하게 하고 계시면 너무 좋을 텐데 매번 냄새나 위생 때문에 애가 걱정되고 밤에 깨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는 분이라 자기도 정말 미안하고 제 생각에 100번 동의한다고 하시면서 아버님께 알아듣게 말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귀염받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때 많이 안 받으면 아쉬우실 것 같아서 그래도 데리고 갔어요. 아,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욕을 하실지 짐작이 되네요. 저 참 멍청하죠. 오전부터 어머님이 목욕탕에 다녀오라고 했는지 아버님이 깨끗이 씻고 오신 것처럼 보였어요. 저랑 남편은 서로 마주보고 조금 웃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향긋한 냄새가 나고 아주 기름기 하나 없어서 너무나 편안하게 아이를 안아보실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잠시고 저녁이 되니까 또 신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잠옷을 하도 안 빨아서 냄새가 배어 있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코가 마비가 되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더러운 옷을 걸치고 또 저희 쪽으로 오셨죠. 저는 너무 역하다는 느낌이 들어 아이를 안고 이만 자러 가겠다고 하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도 한 10분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밤도 늦었겠다. 애를 얼른 안아서 재우고 저희도 자려고 누웠는데요. 어머님이 단도리를 잘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은 아버님이 저희 방에 오시려고 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애를 맨 안쪽 벽 가까이 눕히고 저 남편 이런 순서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제가 워낙 소리에 예민하다 보니 밖에서 잠을 잘 때는 공부할 때 쓰는 작은 귀마개를 끼고 눕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편히 자거든요. 그래도 애가 뒤척거리는 소리나 느낌도 바로 캐치하고 일어날 정도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폰을 봤을 때가 11시 정도였어서 시부모님도 주무실 거고 그 방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짧은 반바지에 나시를 입고 있었는데요. 한 3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누가 문을 여는 것 같은 느낌에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습니다.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고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제 다리 쪽에 누구 바지락이 쓱 하고 닿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누구냐고 소리를 빽 지르곤 불을 켜보니 글쎄 시아버지였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애가 보고 싶다고 몰래 들어와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애도 놀라서 울고 시어머니랑 신우도 다 달려왔죠. 저는 진짜 울분이 터져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애를 안 보여드리는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막 쏘아버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좀 화가 났는지 이 애가 우리 집안 애지 네 애냐고, 왜 네 맘대로 다 하려고 하냐면서 싸가지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제가 제 배 아파서 낳은 앤데 무슨 집안에,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 이건 정말 좀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애를 예뻐해 주시는 건 정말 알겠는데 지금 깨면 저희는 새벽 내내 잠도 못 자고 재워야 해요. 그리고 애 건강에도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정말.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아들 새끼 키워놔봤자 다 필요 없다면서 사람이 늙으니까 다들 자기를 무시하는 거 보라고 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좀 냄새도 날 수 있는 거고 주책 맞아질 수도 있는 건데 가족들이 배려도 안 하고 너무하다면서 니들은 안 늙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는 더 들어주다가는 피해의식 과대망상으로 갈 수 있겠다 싶어 제가 말을 끊고 받아쳤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늙어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안 씻으셔서 쉰내가 나는 거고 담배 피우시고 양치만 깨끗이 하셔도 이런 일은 없다고요. 그리고 어른조차고 밤에 자는 애 깨워서 귀여워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저는 더 이상 시댁 못 온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말을 들으면서 시아버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만 저는 끝까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서운해하셔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가족 간의 예의면서도 인간적인 배려니까 아버님이 고쳐주셨으면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제게 며느리라고 들여놨더니 집안을 아주 씹어먹으려고 한다면서 너같이 싸가지 없는 가시나는 우리 집에 있을 수 없다고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려도 애는 두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길래 저도 알겠다고 하고는 짐을 쌌어요. 신우랑 시어머니는 아버님께 지금 이 추태를 왜 부리는 거냐면서 성질을 냈지만 아버님한테는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내가 내 애기 데려갈 건데 너네 아버지가 나 막으면 그땐 너랑 안 살 거라고 그러니 잘 막으라고 하고는 애를 안고 나갔어요.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애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다 말려서 잡고 있었죠.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서서 시아버지에게 늙어서 추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고집을 부리는 게 제일 추한 거라고 철 좀 드시라고 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시댁에 아예 안 가고 시아버님 연락도 다 무시하고 있어요. 남편도 제게 할 말이 없었는지 미안하다고만 하고 있고 시어머니도 제 속이 풀릴 때까지 연락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요. 들어보니까 시아버지가 그날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 뒤로 밥도 안 드시고 방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 탓인가요?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저희 시아버지 절대 안 고치실 것 같아서요. 만약 시아버지가 제 앞에서 본인의 잘못된 점을 고치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이상 평생 이렇게 살 생각입니다. 너무 무정한 며느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왜 진작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지 후회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어떤 것을 지적하며 욕을 하실지 화를 내실지 모르겠어서 좀 두렵습니다. 저에게 욕을 하신다 해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상견례 자리에서 쓰니님 어머니가 테이블까지 엎어버리고 파혼을 선언했다는 사연인데요. 멍청한 것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공통점이 있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5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고하고 헤어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다 보니 오히려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이제는 그때의 감정을 글로 차분히 적어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곧바로 취업을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 직장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었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 덕분에 조금씩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경험을 쌓아가다 보니 어느덧 직장생활 8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그동안 맡게 되는 업무도 점점 다양해졌고 이제는 후배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책임감 또한 한층 더 커지게 되었어요. 처음 발을 내디딘 직장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웬만한 회사 내 업무는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후배들도 저를 보고 본받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주곤 했어요. 저에게는 소개팅으로 만나 약 5년 정도 연애를 이어온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남자친구는 저보다 학력이 훨씬 높았죠. 남자친구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었는데 그 열정으로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은 끝에 얼마 전 오랫동안 꿈꿔왔던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당당히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워낙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었죠.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꿈만 같았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좋은 직장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합격 소식은 마치 제 일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늘 피곤해 지쳐있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저는 내심 뿌듯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장하고 기특하다며 펑펑 우셨어요. 그 소식을 저희 부모님께도 전했더니 두 분 모두 정말 기뻐하시며 남자친구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축하해주셨죠. 그리고 그동안 옆에서 함께 응원하며 고생했다고 저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제가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데이트 비용의 대부분도 제가 부담했어요. 남자친구가 대학원에 다니며 공부에 전념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고 학교에서 나오는 연구비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해 데이트 비용까지 감당하기는 힘들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취업을 할지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 이어갈지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남자친구의 꿈을 응원하며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죠. 그리고 그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마음을 써주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홀로 외아들을 키워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죠. 어머니는 오랫동안 일해왔던 직장을 그만두셨고 지금은 고향 친구분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주방 일을 도우며 조금씩 용돈벌이를 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아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싶어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 크게 지원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묵묵히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더 살뜰히 챙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쁜 업무로 신경 쓸 일이 많았지만 남자친구가 좋은 곳에 취직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희생쯤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남자친구가 입는 옷이나 신발은 거의 제가 다 챙겨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나중에 취직해서 하나하나 갚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그때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고 행복했어요. 저는 바쁜 남자친구를 대신해 어머니께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나름 최선을 다해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생신날에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렸고 저의 마음을 전할 만한 생신 선물도 항상 챙겨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너무 고맙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친딸과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심지어 우리 집 복덩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었죠. 명절이 다가오면 빠짐없이 선물 세트를 준비해 챙겨드리기도 하고 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제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성과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친구가 오랫동안 바라던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마치 보상을 받는 듯 너무나 기뻤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 힘들고 지쳤던 시간이 보람으로 바뀌는 듯 했고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엄청 기대되기도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합격을 하고부터는 그동안 따뜻하고 자상하시던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늘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습이 사라지고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지고 저에게 하시는 요구도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며 부탁하셨을 일도 이제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느껴져서 점점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가 첫 출근을 앞두고 있던 주말이었어요.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내일 우리 아들 첫 출근인데 같이 옷 좀 보러 가줄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이 첫 출근을 앞둔 아들에게 새 옷을 선물해 주시려고 함께 쇼핑을 하자는 의미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준비한 다음 기쁜 마음으로 쇼핑몰로 향했죠. 그런데 매장에 도착한 후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남자친구가 입을 정장을 비롯해 가방, 벨트, 양말까지 차례로 골라 담으시더니 계산대 앞으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바라보며 네 남자친구 첫 출근인데 네가 챙겨줘야지 라며 결제를 제게 맡기시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주변에 시선도 있고 해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결제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남자친구를 위해 미리 선물을 준비해둔 상태였거든요. 고가의 명품은 아니었지만 나름 이름 있는 브랜드의 시계를 사두었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선물을 미리 사놓았다고 어머님이 결제하시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 입장에서 하나뿐인 아들이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뜻깊은 날인데 적어도 본인 돈으로 옷 한 벌 정도는 사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죠. 하지만 그저 제 생각일 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첫 출근을 앞두고 하는 선물이니 괜히 안 좋은 생각으로 기분 망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첫 출근을 했고 한 달 뒤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를 불러 비싼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을 사주더라고요. 식사 자리에서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2, 3년 정도만 함께 고생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은 다음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월급도 적은 편이 아니고 저도 승진이 늦은 편이 아니라서 월급이 적진 않았거든요. 그때쯤이면 전셋집 구할 돈이 어느 정도 마련될 것 같았죠.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두 사람의 미래가 우리가 꿈꾸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출근을 한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어머니께서 저와 단둘이 만나자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로 둘이서만 따로 만나자고 하시니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니께서 꺼내신 첫 마디는 예상 밖의 말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취직도 되었고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너무 늦추지 말고 서둘러 올렸으면 하는데 괜찮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의견을 묻는다기보다는 이미 생각하고 오신 결정을 통보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제가 앞으로 2년 정도 더 함께 모은 돈을 모으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뒤에 결혼을 하기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같이 살면서 돈을 모으면 되는 것이고 작은 전셋집을 얻어 소박하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 하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함께 살며 돈을 모으는 건 똑같은데 굳이 늦출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상의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어머니의 말씀이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해왔으니 모은 돈이 적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살짝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직장을 오래 다닌 것 치고는 많이 모은 건 아니네. 혹시 너희 부모님이 얼마 정도 도와줄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래?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과 당혹스러움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모은 돈과 남자친구가 앞으로 모을 돈을 합쳐서 둘만의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와 그렇게 얘기가 돼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제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고 살짝 불안하기까지 했죠. 그 말은 마치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여자인 제가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고 그것이 당연한 듯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태도가 낯설고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던 어머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순간의 어머님의 모습은 제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사랑은 여전히 진심이지만 앞으로의 결혼 준비 과정과 결혼 생활이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전혀 편안해지지가 않았어요. 어머님과 나누었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아 결국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엄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전세 자금을 도와줄 수 있냐고 엄마에게 여쭤봤죠.
사실 저희 집도 아주 넉넉한 형편이라고는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금융업계에 종사하셨다가 정년퇴직을 하셨거든요. 그 후로 다른 일거리를 찾으려고 여러모로 알아보셨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결국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큰 지출이라도 생기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기에 저는 사실상 부모님께 금전적인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이런 말을 꺼낼 수 있었던 건 2년 전에 언니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언니에게 결혼 준비 비용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본 거였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살며시 웃으시고는 네 아빠가 언니 시집 보낸 뒤에 너 결혼할 거 생각해서 이미 1억 원을 준비해 두셨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를 위해 모아두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오랜 세월 편찮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병원비며 생활비까지 챙기시느라 부모님은 늘 절약하며 힘들게 살아오신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울컥하더라고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1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정말 남자친구 어머니 말씀만 아니었다면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주시려는 돈으로 두 분이 좀 더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훨씬 더 컸습니다. 엄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더니 언니랑 저랑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게 맞다면서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을 미천 삼아 힘들지 않게 시작하면 당신들도 좋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와 저는 좀 더 돈을 모아서 양가에 손 안 벌리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됐고 엄마한테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본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연애 기간도 길었고 둘 다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일단 결혼식을 올리고 살면서 차근차근 벌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엄마에게 남자친구 어머니가 친정에서 얼마를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말은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긴 했지만 어머니와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았죠.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현실적인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서로의 생각을 맞춰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친정에서 1억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돈이 조금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정도면 집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좋아하시리라 생각했던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저는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요즘 그 돈으로는 제대로 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니?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넓고 번듯한 집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살아갈 집이고 신혼인데 좀 좁거나 오래된 집이면 어떻겠냐는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작은 빌라도 좋고 주택도 괜찮다고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둘이 열심히 벌고 모아서 집을 넓혀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한숨부터 쉬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에휴,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주변에서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거 다 아는데 그것도 명색이 대기업 연구원인데 아파트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시더군요. 저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한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본인의 체면과 주변 시선을 먼저 이야기하시니 솔직히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평생 노고가 담긴 그 돈을 그렇게 한창케 여기시는 듯한 말씀에 저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전에 알던 어머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변해도 너무 변하신 것 같아 솔직히 어색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 후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더 이상 그와 관련해 특별히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몇 달 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식사를 반쯤 하던 중 남자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며 딸 결혼시키는데 집 얻어줄 돈은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통상적으로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보통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관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집을 해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저희 부모님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정적이 흘렀죠. 남자친구도 살짝 당황한 표정이긴 했지만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하진 않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당황하시면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식당 룸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고 엄마는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솔직히 제 아들이 따님보다 학력이 높고 앞으로 벌어올 돈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 신혼집은 친정 쪽에서 마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지 모를 배신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친정에서 준비할 금액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없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화풀이하듯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솔직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저희 엄마가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그건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하시는데 저희 엄마 목소리에는 불편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표정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쓰럽다는 생각과 동시에 부모님께 죄를 짓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화가 살짝 오른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해서 분위기를 망치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아파트로 얻어주셨으면 해요. 저도 같이 살 생각이거든요.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요구에 부모님도 저도 당황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건 그 옆에서 남자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고 있는 모습에 남자친구도 이미 어머니의 요구와 생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네도 자네 어머니와 같은 생각인가? 라고 묻더라고요. 엄마의 물음에 남자친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엄마가 물컵으로 식탁을 한번 내리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는 참았던 말들을 폭발하듯 말씀하셨어요. 웃기고들 있네 정말. 누가 들으면 아들이 의사나 변호사라도 된 줄 알겠어. 대기업 연구원 나부랭이가 연봉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무슨 의사 아들 부모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요구하네. 우리가 해주는 집에서 며느리 부려먹으면서 편하게 사시겠다고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어릴 때 얘기지. 이러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엄마를 말리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나서시더니 네 엄마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둬라 하시더군요. 그제야 남자친구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가서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면서 네가 더 나쁜 놈이야. 그동안 우리 딸이 너를 얼마나 살뜰히 챙겼는데 너 같은 놈 챙기느라 정작 자기한테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집까지 얻어오라는 게 말이 돼? 내 귀한 딸 너 같은 놈한테 절대 못 줘.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고 둘이 헤어져.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희 엄마를 향해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이렇게 행동하시면 딸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학벌 차이도 그렇고 아직도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했던 건데 아파트를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을 준비해달라는 건데 뭔 난리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테이블볼을 힘껏 당겨서 식탁을 뒤집어 놓으시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를 향해
하마터면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우리 딸을 보낼 뻔했네. 딱 수준이 맞는 며느리 직접 찾아서 잘난 연구원 아들 결혼시켜요. 앞으로 길에서라도 절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 끔찍한 낯짝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란 걸 나중에 결혼하고 알게 됐으면 어쩔 뻔했어. 땡땡아, 엄마가 제사 잘 지내서 조상님들이 도왔나 보다. 저런 거지들 볼 것도 없어. 다 없었던 일로 해!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 끌고 나오셨어요. 밖으로 나온 엄마는 전혀 흥분한 기색도 없이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갔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솔직히 저는 남자친구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다 듣기 싫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나왔다고 했어요. 혹시 결혼하면 어머님과 함께 살려고 했었던 거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선뜻 대답하진 못했지만 눈빛과 표정에서 그렇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왜 나한테 미리 물어보지 않았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자기 엄마를 좋아하니까 제가 당연히 찬성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친놈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변해버린 남자친구 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남자친구 역시 그런 어머니로부터 저를 지켜줄 거라는 희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저는 이제는 모든 게 끝이라고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울면서 무릎까지 꿇고 매달리던 남자친구는 그동안 저한테 받아왔던 것만큼 자기도 갚아줄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를 던졌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베풀었던 거 잘 계산해서 입금해. 이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지냈습니다. 2주 정도 후에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겠다나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드님한테 많이 시달리셨나 봐요. 그래서 마지못해 저한테 전화하신 거죠? 속으로는 결혼만 해봐라 하고 계시겠네요. 어머니 머리로는 장사하기 힘들겠어요. 잘난 아들 다른 데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믿고 계시죠?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말이 없길래 전화 끊었습니다. 그 후로 남자친구에게 몇 번 문자가 왔지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한동안은 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억지로 결혼을 이어나갔으면 친정부모님께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시어머니와 갈등 속에 지쳐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별의 슬픔을 겪으며 저도 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대신 직장에서 저를 바라봐주고 따라주는 후배들이 있어서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이 있지만 그래도 절대 미련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선택을 믿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아버지 재산 노리고 귀농해서 내려온 아주버님이 시아버지를 괴롭히다가 꼴 좋게 되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고 남편과 맞벌이 하면서 딸아이 1명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인데 1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고 남편은 시골에서 나고 자라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고 이후 취직까지 하면서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저와는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이 서로 많이 달랐어요. 저는 대체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반면 남편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사실 남편과의 인연은 회사 동료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어요. 회사 동료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결혼하는 동료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결혼식 마치고 함께 참석한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자 2명이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지금의 남편이었죠. 이후 남편은 친구를 통해 저를 꼭 소개받고 싶다고 했고 저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사실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남편에게 저도 살짝 끌리긴 했었거든요. 남편은 그날 결혼식 하객 중에 제가 가장 눈에 띄었고 저 여자다 싶은 생각에 지금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 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장난스럽게 말을 꺼내곤 해요. 내가 그때 그 친구 결혼식장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라며 말이죠. 물론 농담이지만 어딜 가든 남한테 꿀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전혀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서론이 길었네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막내이고 위로 누나 한 명과 형이 한 명 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시아버지만 홀로 시골에 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지는 농사를 거의 다 줄이셨고 논밭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농사를 짓게 하셨더라고요. 원래 시부모님 두 분은 동네에서 금슬좋기로 소문난 부부셨는데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지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자가용으로 30분 거리에 시누이가 살고 있어서 시매부가 시아버지를 자주 뵐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시누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에 바쁘다 보니 시댁에 갈 시간이 없었대요. 대신 시아버지 드실 반찬들을 챙겨주면서 시매부가 매번 가져다 드리곤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가끔 내려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고 아주버님도 가끔 내려오셔서 시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그러셨나 봐요. 덕분에 시아버지는 외로움을 잘 이겨내셨고 이후 혼자서도 잘 지내시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늦둥이로 태어나 형과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편이라 시아버지와 나이 차이도 엄청납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시아버지는 이미 70이 넘으셨는데 젊으셨을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건강도 그리 좋으신 편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를 처음 뵈었을 때 인상이나 성격이 남편과 많이 닮아 있어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살아보니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항상 저를 보면 흐뭇하게 웃어주시고 언제든 반갑게 맞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것저것 잘 챙겨줬을 텐데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곤 했어요. 시아버지 말씀이 큰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많은 걸 챙겨주셔서 받아갔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렇게 못해주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죠. 사실 저는 친정에서 오빠 둘의 막내로 태어나 비교적 곱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이나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도 거의 없었고 지금도 음식 솜씨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해서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다 드리거나 그저 시아버지 손에 용돈을 챙겨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언젠가 시골에 내려갔다가 시아버지께 용돈을 드리고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며칠 뒤 퇴근길에 현관 앞에 놓인 대형 스티로폼 박스를 보게 되었죠. 시아버지가 보내신 택배였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여러 겹으로 곱게 쌓여있는 비닐 속에 김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알고 보니 동네에서 김치 담그는 솜씨가 뛰어나신 분에게 시아버지가 김치를 담아달라고 부탁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댁에 내려갔을 때 냉장고에 들어있던 김치를 먹고 너무 맛있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담아주신 김치였대요. 제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셨던 시아버지가 제가 드린 용돈을 그 어르신께 드리면서 둘째 며느리 준다고 김치를 담아달라고 하셨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고 감동이 몰려왔죠.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또 계실까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친정에도 잘 하지 않던 전화를 시아버지께는 수시로 드리게 되었어요. 늘 제 전화를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고 혹시 제가 며칠 동안 전화를 못 드리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시면서 전화가 오시기도 합니다. 사실 시부모님의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전화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봄에는 양파와 마늘, 여름, 가을에는 감자와 고구마를 보내주세요. 시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신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동네 분들에게 받았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돈을 조금 주고 사서 보내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냥 막 나눠주었다고 하기에는 워낙에 품질이 좋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귀한 거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감사히 받아줘서 더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아주버님 댁에도 가끔 택배를 보냈었는데 형님이 식구도 없는데 자꾸 보내면 음식물 쓰레기만 된다고 보내지 말라고 하더래요. 큰며느리가 대놓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시아버지 심정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몇 년을 잘 지내다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귀농을 하겠다고 시골로 내려가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원래 아주버님이 자기 꿈은 퇴직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사는 거라고 예전부터 말해오곤 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정년퇴직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시골로 내려갔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을 때는 가족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홀로 계신 시아버지 곁에 아주버님이 함께 있으면 드시는 것도 그렇고 아프실 때도 잘 챙겨주실 것 같아서 고마운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아주버님이 시골에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시아버지와 식사도 같이 하고 두 사람 사이가 무척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농사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농사 기술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아주버님이 하는 일에 관여를 하셨나 봐요.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배운 방식대로 하려는데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로 들렸는지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나 봐요. 시아버지는 평생 지어오신 농사법을 고집하셨고 아주버님은 또 자기만의 방식대로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 다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서로의 입장이 있어서 저희도 딱히 누가 하는 방법이 맞다 틀리다 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게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주버님의 행동이 약간 도를 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툭하면 잔소리한다고 투덜거리면서 심지어 아버지와 밥도 함께 먹질 않더라고요. 시골집은 아래채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아주버님은 그곳에 거주를 하는데 시아버지와 마주하기 싫다고 본인 방에서 식사를 해결하곤 하더군요. 시아버지께 듣기로 아주버님과 며칠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낼 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시아버지가 보청기를 빼놓고 계셔서 말을 못 알아들으시자 아주버님은 답답하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 아주버님의 행동이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도 고지식한 면이 있으시긴 한데 그렇다고 연로한 아버지한테 큰 소리 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형 입장만 전해 듣고 시아버지가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의 행동을 보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처음 시골에 내려왔을 때 시아버지는 필요한 물품도 사고 아주버님이 거주할 아래채를 손보고 방에 도배도 하라고 하시면서 1,000,000원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마도 며느리 없이 혼자 내려온 아들이 안쓰러워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골로 내려온 첫 해에 지은 고추나 가지 등의 농사가 생각보다 조금 잘 되었나 봐요. 아주버님은 욕심이 생겨서 밭에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다른 작물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시아버지가 아주버님에게 벌어놓은 돈이나 퇴직금이 없냐고 물었더니 은행에 있어서 당장 빼기가 힘들다고 했고요. 결국 시아버지가 또다시 1,000,000원을 찾아서 주셨다고 했어요. 평소에 티격태격하고 살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으셔서 기꺼이 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와주면 아주버님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면 두 사람 사이도 좋아질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아주버님은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 준비하던 농사가 잘못되어서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주버님은 또다시 예전처럼 시아버지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했죠. 시아버지가 무슨 말만 꺼내도 화부터 내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성질을 버럭 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아들이 가끔씩 무섭기도 하다면서 전화로 저에게 하소연하시는데 생각 같아선 저희 집에 모시고 올라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처음에는 꿈만 잔뜩 안고 귀농했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이제는 농사 대신 시골 읍내에 작은 가게를 하나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잘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는 것이지 시골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럼 애초에 귀농을 왜 하려고 했던 건지 답답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상의할 일이 있다며 전화를 했었대요. 아버지께서 연세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자꾸만 밭에 나가 일을 하려고 하신다고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만약 밭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 아니냐며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밭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농과 밭을 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기가 그 말을 꺼내면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아버지를 설득해달라는 소리였던 거죠. 아주버님은 시골 땅을 팔아서 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조금 챙겨드리고 나머지는 삼남매가 나누어 가지면 어떻겠냐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아버지께 그런 말을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골 땅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들게 노력해서 사 모은 땅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속상한 마음에 맥주 한 잔을 마시던 남편이 누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시누이한테도 아주버님이 전화를 해서 똑같은 말을 했었다고 했어요. 시누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라고 하면서 끊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누나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누나와 동생이 동의해주지 않으니 포기를 했는지 더 이상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내려가서 형님과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형님은 아주버님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골에 내려와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 힘들어한다면서 읍내에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 퇴직금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퇴직 전에 이미 당겨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헉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께 듣기로 아주버님이 은행에 고스란히 넣어두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정 안 되면 아주버님 기술이 있으니 다시 올라가서 직장을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형님은 아주버님과 떨어져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가고 나서 자기가 여유 시간이 너무 많아 퇴근 후에는 헬스도 다니고 요가도 한다면서 자랑까지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주버님이 다시 올라오면 자기 자유가 사라져서 안 된다며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남편을 걱정하면서 집에는 못 오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결국 시아버지께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읍내에 가게라도 하나 하면서 시골에 그냥 살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살아있을 때 땅 다 처분해서 자식들 나눠주면 좀 좋아? 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버님 부부는 시아버지 재산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의 생각이 궁금해 형님께 은근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가게를 차릴 계획이 있는지 들었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형님은 시골에는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수와 양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런 지역 특성을 살려 건강원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시골에 사는 아주버님 친구들이나 귀농한 지인들 가운데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과일을 싼 값에 사서 사과즙, 배즙, 양파즙 같은 것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가게를 임대하고 즙을 짜는 기계를 들여놓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만은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이미 월세가 저렴한 가게 몇 곳을 물색해 두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두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형님이 한 말들을 전해주었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형이 요즘 조용하길래 가게 이야기는 접은 줄 알았대요. 제 말을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더니 누나에게 가서 직접 얘기를 해야겠다면서 차를 돌려버렸습니다. 가는 길에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연휴 끝자락이라 조금 일찍 마감한다고 식당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시누이 앞에서 형님께 들은 아주버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얼마 전 아주버님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시골 농협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넣어두었던데 누나는 알고 있었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아버지에게서 돈을 빼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오고 나서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던 생각을 저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누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당분간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조금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경로당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오래 지내시던 시아버지가 아파트 생활을 하면 혹시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그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시누이 집은 식당과 거리가 멀어 집으로 직접 모시면 심해부 출근 후에는 시아버지가 혼자 계셔야 해서 안 될 것 같았대요. 결국 식사 챙겨드릴 사람도 없고 혼자 적적하실까봐 식당 근처 아파트로 모시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심해부가 시아버지를 찾아뵙고 식사는 운동 삼아 식당으로 오시게 해서 자신이 챙겨드리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편과 저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뻤습니다. 사실 최악의 경우가 되면 제가 직접 모시고라도 올라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시누이는 맞벌이에 아이 키우는 일까지 감당하면서 어떻게 어른을 모실 수 있겠느냐며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일을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인 것 같다고 했죠.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온 뒤로부터 시아버지가 부쩍 야위시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 꼭 모셔오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누이에게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마음 편하고 좋았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지 알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귀농한 아주버님을 집에서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시누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아버지를 모실 준비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아버지가 오시겠다고 결심하셔야 한다는 점이었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설득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시누이가 상황을 보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결정이 나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올라와 평소처럼 일상을 지내고 있을 때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놀랍게도 시아버지가 두말 없이 시누이 말대로 아파트로 가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시골집을 좀처럼 떠나려 하지 않으시던 분인데 아주버님과 함께 살다가는 피말라 죽겠다고 하시면서 데리고 가달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시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을까 싶었죠. 시누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주버님께는 알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소식을 미리 알게 되면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돈을 빼내려고 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이사하는 날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뒤 시누이네 차도 도착하자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크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허락도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느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시누이는 아버지 건강도 좋지 않고 식사 혼자 챙겨 드시기도 힘드셔서 잠깐 모시고 사는 거야. 다시 시골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면 모셔올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도 아버지 신경 안 써도 되니 오히려 좋지 않겠니? 하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내가 언제 아버지 귀찮다고 했어? 지금은 내가 바빠서 잘 못하지만 앞으로는 밥도 잘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닐 거니까 걱정 말고 아버지 두고 그냥 올라가. 라며 기분 나빠하더군요. 그리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는 노인을 왜 굳이 복잡한 도시로 데려가려고 해? 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시누이는 잘 살고 계셨지. 적어도 네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아주버님은 억울하다고 소리치더니 원래는 정년퇴직 후 천천히 내려오려 했지만 아버지 생각해서 일부러 서둘러 내려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잘 챙기지를 못했지만 형편이 안정되면 제대로 모실 생각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혹시 아버지 모시고 올라가서 둘이 아버지 돈 빼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 끝에 남편이 한마디를 하더군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더니 난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돈에 관심도 없어. 형이야말로 귀농이랍시고 늙은 아버지 등골 빼먹으려고 내려온 거잖아. 그렇게 돈이 급하면 노가다라도 해서 벌든지 아니면 다시 형 집으로 올라가. 여러 사람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입에 거품을 물고 말 다 했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힘겹게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어! 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심해부 손을 잡고선 차로 오르셨어요. 저희도 뒤따라 출발해 이삿집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챙겨온 짐들을 정리해드리고 필요한 물건들은 시누이와 제가 함께 마트에 다녀와 구입해 넣어드렸어요. 그날 시아버지는 아주 오랜만에 두 다리 뻗고 푹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평소라면 꼭 두새벽에 일어나셨을 분이 아침 9시까지 주무시는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다음날 남편과 함께 믹스커피 한 박스와 귤 한 박스를 준비해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시아버지 잘 부탁드린다고 여러 번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누이 식당 근처로 오신 지도 벌써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누이 말로는 시아버지가 경로당도 잘 다니시고 벌써 친구도 사귀었으며 가끔 아파트를 돌면서 산책도 즐기신다고 하네요. 시누이가 가져다 준 반찬으로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필요할 때는 식당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근처 공원 산책도 하시며 여유롭게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전화통화를 해보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확실히 예전보다 밝아지셨고 시누이 말로는 살도 조금 붙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진 재산 중에 작은 땅 하나를 빼고 시누이와 저희가 나눠서 증여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와 시누이네는 아무런 욕심이 없으니 재산을 가져가면 당신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내리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아주버님이 난리칠 것이 걱정되었지만 시누이는 아버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과 시누이가 얘기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저도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견이 있어도 의견을 내기가 조심스러워 보고만 있는데요. 남편과 시누이는 시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지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듯해요. 시누이와 심해부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아주버님 손에 목돈이 들어가면 1년 안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시아버지가 집을 떠나온 결정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 안심이 된답니다. 시아버지가 집을 떠나 시누이 집으로 가신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 아주버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돈을 구해서 건강원을 운영할지 어떨지 크게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본인 힘으로 이겨내고 살아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니까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주버님이란 새끼한테 재산 가면 그 즉시 사라집니다. 남편이랑 신우가 증여받아서 지키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주버님 같은 미친놈이 지랄하는 거 무서워할 필요 있나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요?